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자, 금요일 저녁 시원한 맥주 이야기, 맥주 맛도 모르면서의 저자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정규 편성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맥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맥주의 기원,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부터 7,000년 전에 맥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이후에 맥주가 고대에서 이제 중세로 이어지고 근세로 넘어오는 과정까지 어떠한 발전의 양상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 네, 오늘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맥주의 역사하고요. 예. 또 그리고 그렇다면 현대로 넘어오면서 맥주가 그 양조법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맥주를 만들 때는 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맥주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라거와 에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맥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까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고대와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이어지는 맥주의 역사 궁금한데요. 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로 촉발된 문예 부흥이라든지 또 독일에서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것들이 언뜻 떠오르는데요. 예. 맥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맥주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종교학자로만 알려져 있는 이분이 그리고 독일에서 오늘날의 개신교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되었던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쉬이 잠들기 마련이요. 오랫동안 잠드는 이는 죄를 짓지 않을지니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될지어다. 고로 우리 모두 함께 맥주를 들이키세. 라는 말을 이 근엄해 보이는 종교학자가 남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도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좋아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예. 이때 개신교의 시발점은 아무래도 로마 교황에 대한 반발심에서 기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교황은 단순하게 종교라든지 정치만을 통제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과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나중에 저희가 다루겠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맥주를 만들기도 했지만 한 부분에서는 상당 정도로 교황청의 통제를 받는 허브, 스파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적인 의지를 천명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양조사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교황의 통제를 받는 허브나 스파이스를 사용하지 말고 당시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호흡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자 행동의 표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맥주하고 종교개혁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와, 신기합니다. 크리스천 분들 중에 맥주 드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이 프랑스나 벨기에 지역에서 주로 마셨던 세종이라는 맥주 스타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종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양조 업체들이나 크래프트 맥주 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맥주 장르이기도 한데 예. 이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프랑스어로는 시즌, 즉 계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농사일에 그렇게 손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겨울이나 이른 봄철에 주로 담갔던 맥주인데 예. 이 맥주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만큼 유럽에서 맥주라는 것이 커다란 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겨울철에 맥주를 담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는 늦은 봄이나 여름철에는 인부들의 품삯으로 제공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사람들이 함께 비교적 낮은 도수로 양조된 이 세종이라고 하는 맥주를 마시면서 농사일의 고달픔을 덜기도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나 벨기에 지역에서는 이러한 세종을 집집마다 내려오는 가전의 비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동네마다 또 세종의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예. 탁주 같은 것들이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각 가정의 어떤 그 비법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벨기에나 프랑스 지역의 세종은 유럽이 갖고 있는 농사와 맥주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맥주는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역시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인 생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의 양상이 기계를 중심으로 하고 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변화해 가는데요. 맥주 역시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작은 양조장을 바탕으로 하던 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가 양조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시기도 전체적인 유럽과 미국의 산업혁명의 진행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맥주의 역사를 쭉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맥주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기본적인 재료는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리와 홉, 그리고 보통 이스트라고도 이야기하는 효모가 들어가겠고요. 예. 맥주이니까 당연하게도 물이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요. 예. 보리에 물을 한번 부어줘서 싹을 나게 하는데 그렇게 싹이 난 보리를 보통 메가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이제 몰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알코올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알코올 분해가 효모에서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맥주의 근간이 되는 술 성분 그리고 탄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에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쌉싸름한 맛이라든지 아니면 향긋한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과일과도 같은 풍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사용을 권장했었던 홉이라고 하는 향신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맥주의 향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맥주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천연 방부제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냉장 유통이나 냉장 보관이 보편화된 때에는 이 방부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냉장 시설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 대략 100년도 안 된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홉이라고 하는 것이 맥주의 부패라든지 아니면 상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예. 지금도 모든 맥주에 이 홉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홉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저희가 IPA라고 하는 장르의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네. 이 IPA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얻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예전에는 맥주 양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다양한 홉들이 양조사들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롭게 저희가 마시는 맥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홉에 따라서 그러면은 다양성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맥주는 당연히 보리를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리를 어떤 몰트를 사용하느냐, 보리에 있어서 어떤 메가를 사용하느냐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네. 마지막에 그 향을 내는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홉 역시 맥주의 캐릭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에일 맥주, 뭐 라거 맥주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일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마셔온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에일은 에일을 만들어내는 효모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대략적으로는 한 15도에서 20도 초반 정도의 온도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효조에서 비교적 높은 쪽에서 즉 수면에 가까운 쪽에서 발효가 일어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상면 발효 맥주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특징을 보자면 향긋한 향이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효모가 만들어내는 구수한 느낌이라든지 효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느낌이 맥주 안에 많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에일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라고 좀 규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많이 마시는 흑맥주라든지 흑맥주에 있는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맥주 또 많이들 드시는 바이젠 같은 밀맥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에일에 사용되는 효모를 이용해서 양조가 되는 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라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발효조의 아래쪽, 그러니까 바닥에 가까운 쪽에서 발효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면 발효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에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략 9도에서 한 15도 사이 정도에서 발효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낮은 온도에서
차가운 상태에서 효모가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효모가 갖고 있는 특징보다는 아무래도 깨끗하고 깔끔한 호비라든지 아니면 몰트 자체의 풍미가 조금 더 강조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페일 라거, 그러니까 국산 맥주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맥주들이 이러한 라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경북 문경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양조장을 또 우리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코너 들으시면서 맥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수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집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남 여수에도 아주 괜찮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 여기서 또 상호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예. 여수 안산동에 소재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재미있는 것이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은 한국인 아내분이시고요. 여기서 양조를 책임지고 있는 헤드브로를 맡으신 분은 캐나다인 남편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여수에서도 한번 멋진 맥주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셔서 작은 가게이지만 그 작은 가게 안에 양조 설비가 그대로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예. 양조 설비에서 갓 양조한 맥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시음을 해보실 수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신선한 맥주를 그 어디에서도 마실 수 없는 맥주를 현장에서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일단 예. 그 맥주의 이름도 뭐 오동도라든지 예. 장군도 같은 그 말을 살려서 저는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수의 여러 가지 섬 이름을 또 땄더라고요. 네. 맥주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빨리 지나가네요.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호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